오는 11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천명한 신남방 정책을 통한 외교 교육 다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남방 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과 아세안의 상생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시장 개발을 논의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쟁점 토론에서는 우리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중요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논의해본다.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15개 국가가 타결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세안과의 협력이 교육 분야를 넘어 또 한반도를 포함한 평화 실현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도움 말씀과 또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토론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정혜문 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태국 대사도 역임하셨죠. 다음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 함승은 원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교류재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다음은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최영정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세안 관련 때 많은 자문을 주셨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토론은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네 분 패널을 향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주제의 첫 번째 쟁점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과연 경제, 외교, 안보 대전환 계기 되나 뭐 이런 주제입니다. 정상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쭉 우리 결실을 거뒀다 이번에 중간 결산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회의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상의 의미는 몇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 이 지난 30년 동안 이 대화관계 그 결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30년 동안 한아시안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정상회의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이 최초의 한메콩 그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지금 계기를 맞이를 하고 있다. 참여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여국가는 그 아세안 회원국 그 열 개 나라입니다. 국가. 예. 근데 아세안 회원국이 그 대륙부 5나라하고 해양부 5나라 이렇게 양분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대륙부 5나라가 소위 말하는 그 메콩 국가들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세 번째 개최하는 거고요. 예, 예. 우리나라 관계에서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영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세안 10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예. 경제적 그 규모라든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수치를 말씀드리면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세안은 약 6억 5천만 명 전부 합쳤을 때 아하, 그래서 예. 그 인구 규모는 세계 3위가 되고요.
그리고 GDP 면에서도 거의 3조에 육박하는 그러한 세계 7위라고 합니다.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보면은 우리나라 제2의 지금 현재 교육 파트너고요. 그리고 제1위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그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국 또한 그 아세안의 5번째로 큰 교육 투자국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영내와 중국에 이어서 3번째로 그렇게 많이 찾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수립 당시 30년 전입니다. 1989년이죠. 네. 그 대화관계 수립 그 당시에 82억 불에 불과했던 이 교육 투자 규모가 뭐 2018년 말 기준으로 1,6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네. 약 굉장히 많은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30년에는 제4대 경제시장으로 떠오를 거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도 6, 7%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 의존도가 저희 경제가 70%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런 저희의 그런 한국과 또 경제 성장 모델이 필요한 이 아세안은 서로 상생의 네.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중국과 미국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통상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이때일수록 한 아세안은 서로 한국의 아세안이 한국의 서로의 시장이 돼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시장이 됨으로써 완충지적으로서의 작용도 할 수 있는 좋은 상생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최영정 교수님, 지금 현재도 우리 교역 상대 2위인데 워낙 지금 역동적인데다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뭔가 교역이든 외교든 간에 다변화 전략에서 굉장히 유용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세안이 설립된 지 한 50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요즘에 그 경제 발전 수준까지 올 거라고 참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나라를 얘기하지만 아세안이 이 정도의 그 단결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받아야 되고 또 성장 잠재력 또한 앞으로도 계속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6억 명 이상의 그 아주 상당히 그 젊고 유능한 그 노동력뿐만 아니라 그 상당히 품질 높은 그런 제품들을 수요하고 있는 소비자층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그 사회적이고 또한 정치적인 변화, 거기에 그 아주 아세안 경제가 새롭게 이제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자동차라든가 뭐 높은 그 수준의 그 전자제품, 금융산업, 뭐 엔터테인먼트, 관광, 또 일부에서는 또 고령화 문제도 나온다 해가지고 의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그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보니까는 그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호주 여러 나라들이 아주 그 중점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거죠. 각축장이 네, 됐군요. 각축장이 예. 됐으니까 저희들이 그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을 중시하고 있는 이 외교적 방향은 상당히 잘 선택된 것이고 또 앞으로 그 도전과 또 아울러 기회가 많이 있는데 좀 잘하면 아주 좋은 그 우리나라에게 많은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현 박사님, 아세안 자체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특성도 있겠지만은 또 개별 나라들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이 하나의 이 단위로서 네. 통일성도 가지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마다 또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아직 개발 도상국가인 이런 차이도 있고요. 네. 종교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역사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아세안하고 경제 협력, 사회 문화 협력, 정치 안보 협력을 강화할 때 이런 차이점들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과 개별 국가의 협력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개별 국가 협력을 할 때는 그 국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제가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 자료를 보니까 89년에 이제 부분 대화 상대국을 관계 수립해가지고 보니까 2010년에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지금 오늘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외교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전략적인 동반자 이런저런 용어를 쓰던데 뭐 이쪽 그 전문가분께서 그런 개념 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89년에 네.
우리가 아세안의 그 어떤 부분 대화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섹터럴 다이얼로그 파트너를 하는데 그때는 무역, 투자, 관광 이 세 가지 분야에 국한을 해서 네.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불과 그 2년도 채 안 되어서 완전 대화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분야에 제한이 없는 이제 완전 대화 상대국이 되었고 그만큼 아세안이 한 2년 만에 이제 한국을 새롭게 평가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2004년도에 이 포괄적 그 경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전략적 파트너가 있지만은 국가와 국제기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전략적 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무슨 뜻이냐? 그럼 전략적 파트너십이란 말은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의의 영역이 무제한하다. 정치 안보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예. 분야를 그 협의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의미로 그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비약적 발전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함 원장님께서는 아세안 문화원이 부산에 위치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한 아세안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좀 표시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한아세안 관계 발전의 상징물로서 부산에 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 예. 이번이 제3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입니다.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세 번째로 개최를 하는데 그 직전 2차 회의 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당시에 그 저희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제안을 해서 예, 당시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0개국 정상들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그 아세안 문화원을 한국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 10개국의 그 사회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대단한 호응을 받아가지고요. 그때 설립이 결정되고 약 2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2017년 9월 1일 날 부산 해운대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름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세안 문화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 아세안 10개국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 문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 문화원 역할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그 아세안 인식을 제고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내 거주하는 이 아세안 출신 네. 거주자들에게는 자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방 역할도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쌍방향, 이 문화인적 교류의 허브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 교수님, 우리가 지금 이제 남방 정책, 신남방 정책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지금 대정책을 선택했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더구나 또 관계가 그동안 여러 가지 단계도 밀접한 관계로 이게 확대가 됐고 그런데 교류라든가 실제로 실천적인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요즘 아세안이 중시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는 상당히 그 한국과도 이 기능적인 협력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의 그 협력만을 무지 중시했었지만 네. 이제 지금 아세안이 대외적으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 아시아, 인도, 뭐 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서 규범에 근거한 그런 지역 질서를 형성하자 이런 그거를 중시하면서 한국과도 이 지역 질서 형성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까지 그 기능적인 협력에 국한돼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그 하이 폴리틱스 그냥 상위 정치, 안보와 또 외교와 군사적인 이런 협력 관계들을 그 심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그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 질서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은 한반도 평화도 상당히 그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이지은 박사님. 지금 최영정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거, 그다음에 아까 함 원장님 이야기해 주신 거, 이것들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 지금 현재 교류하고 관계 발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경제 관계하고 사회문화 관계는 상당히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뭐 한중 관계가 빠르게 발전해 왔다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아세안 관계도 빠르게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신남방 정책에서 보면은 이제 3P라는 세 가지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흔히 3축이라고 부릅니다만 네. 이 3축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축이 있는 거죠. 정치 안보 협력. 이란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P가 뭔가요? people? 피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건 사회문화 협력을 예. 이야기하는 거고 프로스퍼리티가 있고 이건 경제 협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피스가 예. 있죠. 이게 정치 안보 협력에 예, 관한 외교 건데 안보 등, 예.
그런데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쓰는 문제, 그다음에 미중 사이의 전략 경쟁 안에서 한국과 아세안 같은 국가들을 어떻게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아세안 간의 정치안보 협력, 평화협력, 그다음에 물론 한반도 문제도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이제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사회문화 분야입니다. 향후 네. 이제 한 아세안 사이의 사회문화 협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 첫 번째 과제는 한국하고 아세안 사이의 사회문화 협력의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죠. 뭐냐면 한류는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남아시아의 문화는 한국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예, 예. 요 균형을 맞추고 나면은 동남아시아 지역, 아세안 지역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하나의 그 글로벌 베이스 캠프가 될 거다. 다른 이게 한 아세안 정도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국제 사회에서 문화 교류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갔던 그런 어떤 사례를 좀 들 수 있습니까? 뭐 균형을 이제 인위적으로 맞추겠다라는 아니, 건 결과적으로 아니고요. 진행이 되면서는요. 예. 뭐 한국 중국이나 가까운 한국 일본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한일 관계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문화가 들어온 걸 우리가 좀 이제 과거 역사도 있고 그래서 좀 막았는데 그랬다가 네. 이제 그것이 열어진 다음에 한류가 일본으로 들어가고 일본의 문화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런 균형들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래야만 관계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한 아세안 사이에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아까 최영종 교수가 이제 그 경제 또 문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그 더 높은 차원에서의 정치, 외교, 안보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이제 공조의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그쪽 지역에서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에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북한과의 돈독한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면한 과제가 돼 있는 북핵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협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물론 워낙 당사자들의 리더십이 김정은 쪽이든 트럼프든 간에 독특하긴 합니다만은 공조를 통한 기대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동남아 10개국과 북한은 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고 그 정상적인 어떤 국가 간의 관계를 그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시안 국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이 메콩 국가들은 소위 이제 체제 전환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그 중앙 계획 경제에서 이 네. 시장 경제로 어떤 체제 전환에 성공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북한이 계획 개방을 그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이 나라의 경험이 이 나라들이 쌓아올린 경험이 참고가 되거나 이제 원용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어떤 체제 전환 경험을 그 월드뱅크 같은 이 전문기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북한에 적용하는 문제 그런 것을 아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전에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예상하고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 혹시 베트남 모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아세안 국가들의 여러 가지 경로가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참고할 만한 또 정책적으로 공조할 만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사실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그 한반도 정세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 마지막에 잘 안 된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아주 좋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보면은 그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은 아시아 협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의 중요성을 그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거에 버금가는 상당히 그 아주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까지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한반도를 너무나 중시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지역 협력을 갖다가 접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데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또 이런 그 평화가 오고 또다시 북한 정권도 아세아의 그 지역 협력
그 구성체 속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외교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 외교에 대한 이런저런 조금 다른 평가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남방 정책 이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당연하고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방향에서 지금 이제 평화적인 관계 문제, 한반도 북핵 문제 공조에까지 좀 잘하면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까지 가고 있는데요. 쟁점 토론 계속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따른 지금 이제 과제는 무엇인가 이 주제로 두 번째 다뤄보겠습니다. 이전 박사님, 지금 제가 그 소개했던 이른바 RCEP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예,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 아세안하고 한중일 3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해서 지역의 16개 나라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16개 나라의 교역량과 GDP를 합치면 전 세계 3분의 1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는 거의 절반이 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권역별 다른 지역의 FTA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면은 뭐 가장 크다고 봐야죠. 예, 이 정도 규모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인도라는 그리고 일본이라는 경제적으로 큰 나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인도 들어갔습니까? 이번엔? 인도도 RCEP 협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아직 사인은 안 사인은 했습니다.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RCEP 지금 얘기 나왔는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영내 갖는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그 인구 규모 면에서 볼 때는 전 세계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 GDP 면에서 볼 때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이 그 참여를 철회한 그 동반 PPP라고요. 예. PTP죠. 태평양 쪽에 예. 거기하고 이제 경제 규모가 비슷합니다. 경제 규모 비슷한데 이번에 그 인도가 그 최종 선언에 이제 불참을 했지만은 네. 여전히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도는 그 잔여 협상이 해결되는 걸 봐가면서 그 서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네. 이게 그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 글로벌 무역 뭐 투자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한데 이번에 15나라가 이 메가 FTA 타결에 그 합의를 함으로써 그 시장에 아주 이 밝은 신호를 던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려운데 이 15나라가 확고한 자유무역 의지를 지금 과시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좀 신뢰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지역의 어떤 성장 그 이 전망 네. 이런 것을 좀 상당히 그 높여줄 거로 보고 그다음에 이 자유무역 체제를 그 지탱하는 어떤 축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그 어떤 호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는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동아시아 우리 3국하고 호주, 뉴질랜드가 이렇게 포함된 그런 영역인 거죠. 인도만 빠진 일단 예. 최종 합의에. 예, 인도가 최근에 이렇게 최종 사인하지 않는데 무슨 중국과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인도는 이미 2018년도로 무역 수지에서 봤을 때 약 530억의 그 무역 적자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RCEP이 타결되면 그 무역 장벽까지 낮아지면서 그 인도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중국의 값싼 공산품하고 호주의 농산물 등 이렇게 굉장히 더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요. 최종 그 사인에는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저희가 보고요. 네. 그 이게 인도가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 그 현지 낙농업자라든가 그 농업 관계자들은 환호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간 뭐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있고요.
물론 이 평가하긴 이릅니다만은 중국 다음으로 큰 인도 시장이 이번 최종 그 사인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은 그 두 번째로 큰 시장을 저희가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자칫 그러면은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인도가 빠짐으로써 그 자칫하면 그 FTA가 사실 다자로 가면은 굉장히 복잡 다단해서 실익을 얻을 수도 없는 게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뭐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이번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고 뭐 물론 나중에 인도가 글쎄 어떻게 뭐 나중에 최종으로 합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러한 효과는 있었고 이로 인해서 초기 비용 뭐 통관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는 초기 비용은 약간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혹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네, 예. 저 교수님 이걸 양면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가 빠진 상태, 뭐 또 중국이 남아 있고 하자면 그만큼 그렇게 좀 힘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겠고 오히려 달리 뭐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영역으로서 중요하다 볼 수 있게 모르겠습니다. 그 인도가 참여하게 된 것은 사실 중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면서 네. 중국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한 일본이 인도를 참여시킴으로써 중국의 그 영향력을 좀 완화시키거나 좀 물타기를 하자 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나라들은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들어온 것이 그게 양날의 검이었죠.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러 왔는데 오히려 아시아 전체의 자유무역화를 갖다가 그 방해를 하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도가 좀 우리들이 원했던 전체적인 구도상으로 볼 때는 반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인도도 여기서 계속적으로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1년 내에 서로들 그 의견 조정을 해가지고 특히 중국과 인도가 그 무역 그 불균형 문제만 해결하면은 인도도 뭐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돌아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지금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인도가 이제 RCEP에 최종적으로 들어오지 못한 건 역시 내수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크죠. 사실 인도 역사를 보면 1980년대까지도 상당히 중앙 집권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국제 경제 무대에 잘 나서지 않았던 국가거든요. 근데 90년대부터 개방을 시작을 했고 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수 시장은 워낙 크고 그걸 기반으로 돌아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 밖으로 문을 여는 게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RCEP에 쉽게 사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트럼프를 비롯한 몇몇 그 주요 국가들에서는 큰 시대적인 흐름하고 다르게 또 보호무역을 하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자유무역 영역의 확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그 바람직하고 그 15나라가 이런 이니시어티브를 취했다는 것은 이 WTO 체제에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 지난번에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제 역사적인 문제하고도 맞물려서 여러 가지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바로 더욱더 이렇게 아세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이번 RCEP 체결의 네. 의미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아세안과 아까 말씀드린 그 5개국 이제 합쳐서 동아시아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진행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세안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이. 그래서 이 타결을 통해서 사실은 신남방 정책 그 중추적인 국가들이 또 아세안 아닙니까? 인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아세안과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한국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RCEP을 통해서 그런 계기도 살짝은 마련했다고 봅니다.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주요 상대 국가가 일본, 중국인데 지금 일본하고는 좀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3의 큰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판이라든가 다변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아시아에서 그 세력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 중국과 일본의 그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나 비대칭적으로 크기 때문에 예. 그것이 그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자기들의 국내적 규범을 갖다가 외국에다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뭐 미국에서 요즘 보이고 있지만 그런 일방주의적인 행태들이 그 중국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예상외로 상당히 그런 일방주의적인 그런 그 무역 조치를 취하면서 네. 그 영내 국가들에게 우려를 갖다가 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RCEP이라는 것은 자유화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아세안 국가들과 이 협력해가지고 강대국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 좀 자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런 그 아주 좋은 그 장이 마련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상징적인 효과는 무지 큽니다. 그러나 아직 그 디테일한 거는 그 향후 1년 동안 그 협상을 통해서 또 메워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트럼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보호무역주의 경향 속에서 이렇게 확대된 영내의 자유무역지구 확대, 뭐 이거 세계적인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데요. 최영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미중 사이의 무역 갈등, 전략 경쟁 이런 틈바구니 속에 한국이나 아세안이나 같이 끼어 있는 상황이고 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예.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한국이나 아세안 같은 국가들한테는 역시 그 다자 협력, 다자주의가 강대국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되기 때문에 RCEP도 그렇고 다른 형태의 많은 다자 협력이 발전하는 게 한국한테는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 RCEP만 놓고 봐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에 물론 그 자세한 협정문이나 조항들은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의문 의원님, 그 일본과의 관계 이런 이중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15개 국가의 자유무역에 같이 포함이 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상대국 간에는 이렇게 갈등이 처한 이중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본이 상당히 고민에 처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RCEP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 일본이 자유무역 체제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어떤 이 메시지를 던져주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 우리한테 취한 어떤 무역 규제 조치 이런 걸 계속 이 지탱할 예. 명분 자체가 희석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에 좀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최영정 교수님? 근데 그 사실 그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는데 사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다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만 특별한 관계였다. 이게 뭐 특별한 무역 규제 조치라고는 잘 안 보는데 예.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그 자유화를 주도해야 할 한국과 일본이 그 RCEP 협상장에서 서로들 그 블레이밍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그렇게 모양이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는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차제의 그 좀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통상 관계가 이렇게 서로 제약받는 그런 거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좀 과거를 털고 좀 이렇게 잘 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좀 편하게 이렇게 되는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 원장님 이렇게 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소미아가 지금 하루 이틀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게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아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전 회의 다르게 이번에 부산에서의 이제 이번에 정상회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조금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풀리는 계기로 좀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 예측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세 번째 예. 저희는 특별히 공을 들이는 회의고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이번이 세 번째 열리는 거는 아세안 10개 예. 상대국 대화 상대국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보다 16년이나 앞선 일본만 보더라도 사실은 대화 관계는 16년 전에 했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 이 특별 정상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호주 그 밖의 국가들은 한 차례에 그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이번에 특별 정상회의를 다시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한 저희가 아세안과의 관계 진전에 상당히 진짜 특히 이제 문화 쪽을 그동안에 주력해 오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계기를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문화적 측면에서요. 예. 일단은 지금 부산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대 행사가 이제 예. 사전에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 지난 뭐 상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2차 때 부산에서 열렸습니다만은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뭐 특히 국민 참여형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걸 네. 전국적인 이런 뭐 홍보를 하면서 부산은 특히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국민적인 대홍보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신남방 정책의 그 정책적 뒷받침, 그 여론 국민으로부터의 그 뒷받침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번 정상회를 계기로 해서 그 많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신남방 정책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아세안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박사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관계를 더욱 이제 확대하는 당연히 계기가 되겠지만은 일본을 비롯한 이런 데 아쉬운 문제들을 또 이제 뭔가 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면 심지어는 뭐 한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까지도 내리는 될 정도로 그랬는데 뭐 그건 좀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한일 관계를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이야기 뭐 직접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관계가 강화되고 신뢰가 깊어지고 할수록 이런 아세안 국가들이 또 반대로 일본에다가 어느 정도 또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알셉 같은 경우 보면은 일본이 한국과 이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셉에 들어와가지고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건 역시 아세안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자유무역 협정에 일본이 빠져버린다. 이거는 일본으로서는 아세안 앞에서 크게 면을 상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회적으로 한일 관계를 푼다든가 뭐 또 압박을 넣는다든가 할 수 있는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양자 간의 관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풀기 어려운 측면도 다자구도로 공통으로 엮여 있을 때는 좀 돌아가면 잘 푸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틀도 있겠네요. 예. 일본하고 그 아세안 간의 관계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아세안과의 관계를 이렇게 긴밀히 해 나감으로써 거기에 또 이 일본을 포함을 시키면은 이 3자가 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세계 질서가 미중 그 대결로 굉장히 그 불확실하고 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한국, 아세안, 일본이 힘을 합치면은 이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평화 번영, 안정을 유지하는데 저는 큰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이 세 나라가 이 기본적으로 이 다자주의를 그 지지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다자 체제를 지탱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지역적인 그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런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아시안 협력에 이 추가를 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빠른 시일에 이렇게 정상화되어서 한아시안 일본 간의 어떤 협력 영역을 개척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고 이 지역 전체의 어떤 이익에도 기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종 교수께서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워낙 지금 아세안이 잠재력이 있는 영역이고 지금 이제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각 축장이 다 있었는데 중국을 비롯한 지금 다른 주요 국가들의 아세안을 향한 지금 관계라든가 움직임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니 중국 입장에서는 그 1대1로가 옛날에 그 실크로드를 보고 난다 이러지만은 그 아세안이 사실 핵심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원체 아까 그 정영훈 대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일본의 영향력이 원체가 그 탄탄하게 돼 있는 동네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영향력을 갖다가 상당히 그 상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 또한 주요 경쟁 상대가 일본이군요. 예, 일본과 중국이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아세안에 대한 그 인프라 제공하는 뭐 경제 원조뿐만 아니라 협력 이런 차원의 그 국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 아세안 그 아세안에서 참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커넥티비티라는 그 연계성 강화 사업을 무지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도 당연히 끼어들어 있고 지금 미국도 상당히 그 역점을 두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영향권이 상당히 좀 약화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이번에 그 정상회담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민감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 또 자제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차하면 상당히 방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여지가 있는 동네입니다. 사실 아세안이라는 데가 영향력이 원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모든 거는 하여간 이번 그 좋은 잔치지만 또 불필요하게 상대들을 자극하고 이런 일들은 자제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국가들의 아세안을 향한 지금 그동안의 행보라든가 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1대1로가 있죠. 동남아 지역이 타겟이고요. 동남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인프라 건설이 시급하고 중국은 이걸 잘 파고들고 있고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국가들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네. 또 메콩 지역 하나로 묶어가지고 란짱 메콩 협력이라고 중국이 이제 거기에 인프라를 개발하는 그런 협력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 반대로 이제 그 해양부 동남아 국가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제 안보적인 안전판을 제공하는 역할, 그다음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작전들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메콩 지역에서 로 메콩 이니셔티브, 네. 메콩 저지대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서 메콩 국가들하고 협력하는, 그러니까 중국이랑 맞불을 놓고 있는 거죠. 네. 일본은 80년대부터 동남아시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중국의 값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항해서 수준 높은 질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또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정인문 대사께서는 이번에 뭐 자문에 아마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문 과정에서 뭐 정치적인 의제 같은 것도 뭐 설정이 되거나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번 그 정상회의가 과거 정상회의와 이 다른 점은 그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세안과의 협력에 있어서 이 평화, 정치 안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전통적인 어떤 이 안보 이 도전에 못지않게 비전통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 어떤 안보 위협, 안보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아세안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자연재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이 비전통적인 안보 이 도전이 훨씬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아세안이 그 테러라든지 사이버 안보라든지 해양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어떻게 강화를 해 나갈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어떤 이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강력급 회의를 그 출범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한아시안 그 협력 관계가 어떤 성숙한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 깊이 있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정치 안보 문제를 직접 다루는 어떤 강력급 협의체까지 출범시키는 그 단계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앞으로 우리 어떤 신남방 정책이 이 사람들의 어떤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의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관련해가지고 주목해 볼 만한 의제는 역시 신남방 정책, 네. 과거 2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거. 그다음에 상호 평가겠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입장은 그렇고 이제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게 상당히 얘기죠. 중요하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 신남방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런 신남방 정책 2.0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제 아세안 국가들하고 의견 교환, 합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향후 한아세안 관계 30년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정상들 간의 이제 합의, 비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유사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특한 특성 어떤 걸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뭐 일반적으로 아세안 그러면 네. 상당히 다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흔히 잘못 인식된 게 뭐 문화적으로 약간 우리보다 뭐 떨어진다, 뭐 이게 경제적으로 후발국이다, 단지 뭐 야자수가 있는 관광지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인식은 사실은 저희가 중국의 그런 오래된 그런 인식에서 저희가 이제 답습한 부분이 있지 않아 없고요. 예.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 전통적으로 좀 우리가 약간 지금 아세안을 대할 때 예. 우월 의식을 사실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지금
한류의 영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좋은 인식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런 뭐 아세안 유학생이라든가 결혼 이민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포함해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분들이 저 국내에 많이 증가함으로써 그 최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 저출산 문제 이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질 정도로 지금 상당히 아세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좋아졌고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가 살짝 벗어났는데 아세안 그러면 사실은 하나의 영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Unity in Divers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뭐 추측하시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다양한 인종, 문화, 또 사회, 이 제도 뭐 10개국이 사실은 다 다르면서도 다르지만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지향한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신이 한 52년 역사를 갖고 있는 아세안이 지금까지 꾸준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그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온 뭐 정치 안보적으로 구심점도 동아시아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왔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제일 최적의 파트너로서 선택을 또 받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라고 문화적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재현 박사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문화를 그쪽에 전달하는 것 못지않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베트남 관련해서 박항서 감독 요새 연봉책으로 뭐 이제 협약 맺었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때 또 결혼 과정 우리나라에서 또 뭐 잘못해가지고 벌어둔 점수를 까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전환이요. 우리가 지금 그 이 아시안 문화, 이제 한류에 버금가는 그 어떤 아시안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아시안 문화를 그 한국에 소개하는 활동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아시안 이 다문화 사회가 더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가 아시안 문화를 우리 국민들이 아시안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 다문화 사회가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한메콩 제1차 한메콩 그 정상회의 열리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 메콩 지역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 메콩 지역은 지금 연간 한 7% 이 경제 성장을 하는 지역입니다. 아시안이 한 평균 5%거든요. 전 세계가 3%입니다. 우리 한국은 한 2%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7%. 그래서 2%가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수가 굉장히 아주 매력을 지니는 수인데 그래서 이 메콩 지역을 역동적인 경제 성장 지역이다. 이 로버스트한 경제 성장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협력의 여지가 또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발 협력서 ODA의 한 23%가 메콩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발 협력의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들이 메콩 지역에 다 있다. 뭐 그렇게 메콩 국가가 5개 국가죠. 베트남하고 그게 이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5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메콩 국가들이 지금 이제 아까 5% 얘기하셨던가요? 7%. 다른 아시안 쪽이 5% 정도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활력이 있는 그랬는데 아까 그 얘기 다시 돌아가세요. 문화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제 우리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런 제가 주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문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남아 문화를 더 알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국이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또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고 한국은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따지면 뭐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왔고요. 보니까 한중일이 거의 차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한국 정부도 다문화 사회를 강조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다문화 사회라는 게 그 사람들을 한국 문화로 다 동화시켜 버리자.
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럼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가는 상황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다양한 문화들과 이익들을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국가가 처음 생길 때부터 다문화를 경영하는 노하우를 축적을 해왔거든요. 상당히 평화적으로요. 많은 경우에. 이런 한 국가 안에도 무슨 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애초에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상당히 배울 점도 많다. 예. 문화적으로 예.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적인 융합 공존의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사례 경험도 있을 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재현 박사님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고요. 근데 예. 우리가 진짜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거를 무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문화적 상대를 이해한다기 예,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입장을 바꿔보고 보게 되면은 요번에 아세안 그 열 나라의 그 정상들이 오면서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걸 마음에 두고서 한번 한국을 방문하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 한국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세안 중요하다고 하고 그랬고 또 뭐 아세안 정상회의도 2번 과거에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 북한과의 그 평화 관련해 가지고서 김정은 뭐 위원장도 부르고 뭐 이런 식의 의도가 있는 거를 아세안 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거 없어도 우리는 아세안이 소중하다. 그리고 당신들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들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이런 그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실 상대방들의 마음을 갖다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뭐 김이 빠졌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예. 진짜 소중한 열나라 그 손님들을 모셔서 참 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무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진짜로 문화 이해의 그 기초가 바로 입장 바꿔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간혹 듣는 얘기가 과연 이 지역 협력 분야에서 네. 외교 정책을 상당히 많이 변경해온 외교부 한국 정부가 과연 신남방 정책을 사실은 계속해서 유지할 거냐, 아세안을 지금처럼 소중히 진정한 동반자로 계속 생각을 유지해 나갈 거냐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번 신남방 정책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무한한 잠재력 이 아세안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고려해 봤을 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꾸준히 기존은 유지해 나가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쟁점 토론 계속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쟁점 하기 전에요. 지금 SNS로 의견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좀 몇 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관련 특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님의 의견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동맹 협력 국가가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최근 동남아 이주 여성들의 피해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그렇더라도 약간 좀 꺼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도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편견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아까 그 박항서 감독 얘기를 꺼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호응해 줬을 때 서로 간에 뭔가 좋은 계기, 모멘텀을 만들면 아주 바람직할 겁니다. 윤희 님도 의견 주셨네요. 그동안 수출 쪽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았잖아요. 교류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이 늘어난다면은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아까 당연하죠.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다음 이제 우리가 성과 평가하기 전에요. 평가하기 전에 이재현 박사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관련해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가장 많이 맺고 있는 영역이 어느 쪽입니까? 지금 아세안 쪽하고 관련해서요. 아세안 쪽하고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무역.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한국의 투자도 대단히 활발하고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무역하고 투자 관련 선표 역시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베트남이 한아세안 사이 무역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기업들이 대기업들도 그렇고 국내 이제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많이 해외 투자를 찾아 나가는데 한국에서 이제 중간재 만든 것들이 동남아시아로 가고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생산돼 가지고 또 다른 나라들로 수출되고 하는 네. 식의 그 밸류 체인이 지금 현재 한국하고 동남아 사이에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아까 SNS 시청자 의견에 잠깐 나왔지만 네. 수출 다변화가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상당히 다변화는 진행이 됐습니다. 일본보다 동남아 10개 국가 합친 무역이 훨씬 크거든요. 한국 일본이 지금 입장에서는. 교역이 우리 상대로 4, 5위쯤 되는 거죠? 5위던가요? 일본이 예, 예. 5입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데 성과를 이룬 김에 조금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뭐 그 앞서 나왔던 이제 다문화 가족들에 관해서 잘못된 편견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했는데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기능적으로 엮어지다 보면 아까 말했던 다른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게 근본적인 전환이 되려면 정말 문화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비 같아요. 그런 부분이요. 예, 저는 그 우리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이 동남아에 비친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아하. 이런 그 주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동남아 현지에서 그 한국에 대한 홍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동남아에 비친 대한민국의 얼굴이 제대로 그 어떤 밝은 모습을 안 보여주면은 네. 그 효과가 반감이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그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국 내의 어떤 이 아시안 다문화 사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다문화 사회가 한국 사회에 아주 그 자연스럽게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실제하고 뭐 상관없이 이제 단일 민족의 전통을 강조했던 나라인데 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가면은 불가피하게 동력이 다문화가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사실 그 동북아 한중일만 해도 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인적 교류, 노동력, 뭐 교육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뭐 아세안과 무지 긴밀하게 그 협력하고 인적 교류 또 전문직 또 사람들도 이렇게 또 이렇게 상호 고용을 하고 이러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국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아세안 출신이 뭐 작년 말 기준으로 40여만 명 그 이상이 사실은 된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5만 2천여 명에 불과하던 것이 40여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세안 유학생도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2000년도에 한 20년 전이죠. 네. 한 300여 명에 불과했던 게 지금 2만 2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할 정도로 300여 명이면 특별한 사람들이 왔던 시기겠네요. 그 당시는 뭐 굉장히 혜택을 받고 온 사람들인데 지금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우수한 경우에 특히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는 우리의 선진 기술이나 이런 학문 배우기 위해서 상당히 뭐 서울, 부산 비롯해서 이런 아주 많은 각지의 대학생들이 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문화 사회에 이루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물론 경제, 안보, 뭐 문화 다 이제 이렇게 커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사람의 서로 진정성을 알아가는 서로 그 문화, 사회를 알아가는 그 수용성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정 이해하는 단계, 제고하는 단계가 더 높아져야 이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뢰가 쌓이고 진정한 파트너 국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그런 일을 포함한 일을 아세안 문화에서 하고 있는데 한 아세안 센터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그 한아시안 센터는 한국과 그 아시안 열나라 그 정부 간의 합의해서 그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예, 예. 정부가. 그래서 한 4가지 분야에 지금 특화를 해서 아시안하고 협력을 쭉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을 정진을 하고 또 투자를 확대를 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이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 이 네 가지 그 이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아세안 측으로부터 굉장히 아주 그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그 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라든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 공동 성명에 보면은 예. 그 한아세안 센터가 상당히 그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정진 또는 통합 정진에 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정상 레벨의 그 어떤 아주 저 긍정적인 그 이 평가가 이 들어있어서 직원들 사기도 많이 그 진작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전 세계에 그 한아세안 센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 기구가 우리 말고 일본하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생겼고 중국은 우리보다 좀 늦게 생겼는데 지금 한중일에 있는 그 아세안 센터 간의 그 협력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협력이 그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도 좀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한아시안 센터가 더 열심히 하도록 더 분발하도록 좀 격려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침 뭐 그도 과거 한때 뭐 거기 또 총책임지는 사무총장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좀 이제 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쭉 해서 지금 이제 신남방 정책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년간 해왔던 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세안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 이전 정부에서 해왔습니다만은요. 문재인 정부 특별하게 이제 신남방 정책을 중요 화두로 던지면서 해왔던 시기고요. 이미 나왔다시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교의 중심이었던 강대국 4강 외교 차원이 아니라 이 다변화시키며 넓히는 더구나 새롭게 큰 잠재력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세안을 향한 아세안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신남방 정책 성과와 조금 더 주목했으면 다른 뭐 한계를 포함해서 좀 들어보기도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과거 우리 외교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네. 지금 신남방 정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동아시아 그 지역 협력 체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게 김대중 정부 시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997년도 동북아 아니면 동아시아 합쳐서 이제 굉장히 외환 위기를 겪었을 그랬죠. 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다자 협력 체제는 아세안이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만은 요때 그 동북아하고 저희 한중일 3국이죠. 동북아하고 또 동남아시아 10개국 서로 나눌 게 아니라 동아시아로 하나 합쳐서 이런 큰 경제 위기 등을 당했을 때 한번 협력해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싹튼 게 그 기존의 아세안의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3 APT 정상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저희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라든가 ARF 뭐 다자간 안보 협력 뭐 다 이렇게 탄생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실은 보면은 그 정부마다 무슨 세계환이 뭐 유라시아니 뭐 이런 무슨 동북아니 이렇게 방점을 찍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협력 범위도 뭐 축소되고 뭐 확대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뭐 제도적인 뒷받침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던 게 지난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사실은 이 정책에 무슨 인도와 아세안을 잘 전략적 중요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거기에 백업으로서 이 제도적 장치들을 아주 그때그때 꾸준히 마련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그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를 둔 것부터 해가지고 외교부 내 아세안국을 신설한 건 이번에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도 과거에는 국장급이었다가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아주 이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꾸준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까지 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신남방 정책의 동력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정상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 다자가 아니라 이 양자간 뭐 10개국입니다만 양자간 정상 외교를 상당히 강화하신 점. 벌써 이미
2년 반 만에 10개국을 다 돌지 않으셨습니까? 방문하시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신남방 정책의 그 동력을 제공하는데, 그리고 추진 탄력을 받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신남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교 안보적으로 네.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미국과 중국 강대국 간의 그 외교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아세안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로 이제 다가온 것이고요. 이 한아세안 간 정책적, 외교적 그 긴밀한 공조를 기저에 이렇게 다져놓은 것도 사실은 더욱 다지게 된 것도 이 신남방 정책의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네, 아세안과의 관계 역대 정부 쭉 지속돼 왔었지만은 특별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표방하며 수행해온 지난 2년 또 2년 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남은 과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신남방 정책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뭐 학계라든지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아주 그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 이 진정성에 상당히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의 진정성. 그리고 또한 그 이 한국과 그 아세안 간의 관계를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키워드가 이 신뢰의 동반자 관계다. 양측이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새로운 그 대아세안 정책으로서 신남방 정책을 천명했을 때 그것도 이제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 굉장히 아주 호의적인 어떤 여론, 이런 여건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신남방 정책이 그 어떤 새로운 성과, 또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이런 분야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경제 분야에서도 이 스마트 시티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세안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항공 자유화, 그다음에 그 앞으로 어떤 표준 그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새로운 분야를 지금 개척을 해서 협력을 해 나가면은 그 양측 국민들이 어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박사, 그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순방 마지막 국가 10개 완성할 때 아마 이 자리에서 예, 그때 저랑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 2년 또는 2년 반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섞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남방 정책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 2017년, 2018년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가서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까 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한국이 다를 거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또 몇 달 그러다가 많은 거 아닌가. 그건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순방하면은 관심 가졌다가 얼마 있다가 또 관심 없어지고, 한반도에서 무슨 일 일어나면 또 아세안은 잊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했었는데, 이제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2년 넘어간 시점에서 동남아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저한테 오는 질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래서 신남방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뭔데?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은 계속 간다라는 거는 이미 이해가 된 거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점은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국내적으로도 생각해보면 2017년 11월에 신남방 정책이 발표되고 지금 2년 지난 시점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신남방 정책이 잊혀지지 않고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신남방 정책의 성과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 외교 역사에서 큰 일이 있었던 지금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국민적인 주목을 받아서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지 않았냐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재용 박사는 그 와중에서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했다라는 점 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정 교수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 신남방 정책이 사실 그 인도와 아세안과의 관계를 심화시켜서 4대 강국 수준까지의 그 외교 관계를 격상시키겠다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함께 어디까지 가는지까지 좀 이렇게 포함시켰더라면 상당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사실 그 아시아
뭐 인도 태평양 이런 여러 지역에 관해서 많은 나라들이 나름대로 비전을 갖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뭐 자유롭고 뭐 통행이 자유롭고 개방된 그런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겠다든가 아세안 또한 그 규범에 근거한 그런 그 지역 질서를 형성하겠다 이럴 때 한국도 그 어떤 그 비전 문제에 있어서의 그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신남방 정책이 방향성도 갖고 아세안과의 그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좀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다른 측면에서 뭐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동안 그런 쪽에도 좀 역점을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 교수님 얘기하신 김에 아까 우리 정 대사께서 무슨 얘기하셨냐면 특별히 이제 그 메콩 5개 국가 얘기를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가장 높고 이런 거 같은데 이번에 이제 별도로 또 이제 마련해가지고 또 정상회의를 갔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사실 아세안 내부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내부 불균형 문제입니다. 사실 그 메콩지역 유역의 그 후발 4개국들은 상당히 그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고 또 그 아세안 자체로서는 그 해결책이 잘 없어요. 돈이 원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공간에는 지금 중국, 일본, 호주 뭐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그 경제 협력도 하지만은 그 미래 시장을 놓고서 상당히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지금 메콩 국가들과 하게 되는 이 정상회담은 한국에게 상당히 그런 그 각축장 속에서 그 어느 정도의 그 공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무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어느 나라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없겠습니다만은 아세안 거 중에서 특별히 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오히려요. 메콩 5개 국가의 그 정상회담이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전 세계가 그 메콩 지역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은 1대1로, 미국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콩 5나라가 중국, 인도와 육지로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은 오래전부터 지금 투자를 해왔고 여기에 지금 호주, 뭐 뉴질랜드, EU, 이스라엘까지 한 11나라가 지금 이제 메콩 지역에 지금 상당히 그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 의원님. 그 한메콩 정상회의 좀 그 배경부터 좀 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이 사실 지난 한 10년 정도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다른 그 강대국들처럼 한메콩 정상회의로 격상이 된 거고 그래서 올해 열리는 게 첫 번째 한메콩 정상회의가 되고요. 그런 네. 배경이 있고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아까 그 미국, 일본, 중국 다 메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특히 메콩으로 범주화하는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일단 메콩강이라는 게 지리적으로 있겠지만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성장 잠재력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들입니다. 이미 해양부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꽤 발전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상당히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중진국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메콩 지역 국가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보면은 성장 잠재력이 아직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메콩 예. 지역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도 몇 년 전부터 중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왔고 그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 국가들에게 우리가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메콩 정상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그 다른 강대국들처럼 충분히 돈을 쓸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있는가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예. 뭐 한국도 나름대로 한메콩 협력기금을 100만 불에서 300만 불로 증액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모자란 수준인데 그럴수록 한국의 강점은 무엇인가?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하고 차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원장님. 한메콩 관련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저 정혜문 대사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예. 뭐
따로 뭐 말씀 네. 예. 좋습니다. 뭐 이제 뭐 메콩 관련 얘기. 아까 그 지금 우리나라가 재력 얘기했었는데 아까 그래도 상당히 그 부분에 지금 우리나라 해외 지원이 좀 가고 있는 비중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전체 ODA에서 예. 한 23%가 지금 메콩 지역에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메콩 지역이 우리 한국의 그 개발 협력의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다. 그 점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 메콩 지역이 이제 중요시되는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이 메콩 지역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진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게 돼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는데 우리가 기여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콩 지역이 소위 그 생물 다양성 이 측면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생물 다양성 이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 그 후속 조치로 아마 그 메콩 국가 중에 한 나라에 한 아세안 생물 다양성 그 뭐 연구소라든지 뭐 타이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걸 세운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지금 메콩 국가 나아가서는 아세안에 던지는 중요한 이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메콩 5개 국가들이 다들 이 태국을 제외하고는 체제 전환에 안착했거나 성공한 국가들입니다. 또 이제 북한하고 이제 관계가 아주 비교적 좋은 양호한 있는 상태에 있고. 네. 그래서 이 아세안하고 우리가 협력을 할 때에 이제 아세안 전체하고 협력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세안의 소지역인 메콩 지역하고 이제 협력을 이제 하는 방안이 있는데, 한메콩 협력 강화는 바로 또 한아세안 협력 강화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콩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거의 마무리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아세안 이제 특별 정상회의 우리 그 신남방 정책에 뭔가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 발전시키고 서로 상호적으로 뭔가 많은 도움이 되길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마무리 발언에서 하나의 강조하고 싶은 점, 주문하고 싶은 점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 듣고자 합니다. 이지연 의원 먼저 하실래요? 네.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국내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 아까 동남아 사람들이 그 부분을 계속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속이 되려면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런 국민적인 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아세안이 한국의 미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세안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것이 신남방 정책,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성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장기적으로 그럼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서 외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 기반이 국내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내 아세안 전문가들,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숫자가 주변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지속 가능한 네. 신남방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함수근 원장께서 중간에 그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지속성, 안정성을 주문했던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이재현 박사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 신남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한아세안 협력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어가면은 사실은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일관성입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그런 꾸준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는 그런 일관성이고요. 두 번째는 종합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 흔히 급한 문제들, 뭐 북한 핵 문제라든가 경제 이렇게 집중해서 거기만 뭐 이렇게 협력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사실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아세안과는 포괄적인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런 다양한 그 분야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부 상대국들이 대화 상대국들 중에는 이 아세안을 어떻게 보면 좀 얕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중상주의적인 접근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베네핏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접근했다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온 케이스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구체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아세안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뭐 구체적인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동참하고 지원을 해야지 막연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요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 김대중 정부 때 그 동아시아 공동체 그 형성을 위해서 아시아 비전 그룹이라고 그 김대중 정부 때 우리 민간 연구진을 저희가 설립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그 아세안에 이렇게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사실은 총체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체 숲을 보는 이 아세안 전체로서 보는 그 전략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국가 그러한 접근, 개별적인 접근, 특히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이런 그 우리 국내 기업들은 그 개별적인 전략은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세안이 단일 경제권으로서 주는 그런 그 혜택이라든가 기회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잘 결합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이런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그 한 아세안과의 그 관계를 잘 지속하고 한다면은 서로 진정한 동반자로서 관계 발전을 더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영정 교수님. 네, 우리가 이 외교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주고받는 거래 관계라고 생각할 때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세안과 같은 경우는 새롭게 규범에 근거한 지역 질서를 만들자. 그리고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해다오. 그리고 아세안이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 기구들을 재차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런 질서 형성에 도움을 주자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아세안에게 그 세 가지의 요구 사항을 동조해 줄 수 있다면은 우리 그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조정여에 따라서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안정화되면은 당연히 한반도가 안정화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이 요구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아세안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이 추진해 나간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북방 정책과 남방 정책이 서로 수렴을 해가지고 한국 외교가 그 상당히 그 획기적인 도약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혜문 전 대사님. 우리 그 신남방 정책의 비전이 그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입니다. 그 아세안 공동체의 비전이 또한 사람 중심의 사람 위주의 그 아세안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세안 정상회의 또 한메콩 정상회의를 이번에 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정상회의가 자기 자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사람 중심의 그 아세안, 사람 위주의 아세안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우리 신남방 정책의 비전도 그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 정상회의 성과, 그다음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그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쟁점 토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신남방 정책 도약의 계기드나 주제로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지연 박사, 함승훈 원장님, 정혜문 전 대사, 최영정 교수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과 아세안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적 자존을 지키면서 정치, 경제 발전을 추구해온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중 간의 전략적인 서로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음 주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신남방 정책이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쟁점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